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제가 번역한 책인데요. 그 책 내용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면서 뭐 책에서 그는 아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가미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896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100년하고도 한참 더 지난 120년, 130년 정도 된 그때의 시기인데요. 지금도 세계 일주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년 전에 세계 일주 여행을 했었던 우리 선조들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보고 했던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사실 이 세계 여행이 세계 일주 여행이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니콜라이 2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러시아 사람 같이 생긴 분인데 1868년생이고 당연히 그 선대 황제 알렉산드르 3세의 아들 장남입니다. 원래 그렇게 정치를 좋아하거나 어떤 군사를 좋아하거나 이랬던 인물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고 상당히 좀 심약한 내지는 여린 이런 인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81년에 황태자가 되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891년에 이른바 오스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러시아 황태자일 때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 몇 년 뒤에 부친이 사망하고 그 뒤에 이제 부친을 이어서 이제 황제가 됩니다. 약 2년 정도 뒤에 공식적인 대관식을 가집니다. 왕위에 오른다고 해서 바로 대관식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관식을 가지게 되는데 1896년이라고 하면은 한창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동아시아의 경우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청일전쟁으로부터 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국제적인 환경 속에 있었던 그 시기에 이제 대관식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은 좀 불운합니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퇴위를 하고 그 다음 해에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로 짜르라고 얘기를 하죠. 처형이 됩니다.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 또 하나의 우리가 배경으로 알아둘 만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조선 후기 러시아에 대해서 잘 몰랐던 시점에 조선 후기의 인물들이 우리 그 지식인들이 생각했던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이겁니다. 대비라고 하면은 코가 크다는 얘기고 달자라고 하는 것은 종놈 내지는 오랑캐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대비달자라고 하는 것은 코가 아주 큰 오랑캐 이런 정도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은 외모를 가지고 이해를 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성우이익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해 방식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원나라 순제, 즉 몽골이 있었고 몽골이 원나라 때 그 후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아라사 내지는 앵라사라고 불리던 이 러시아는 몽골의 후예다. 그러니까 몽골족의 아주 작은 부족 가운데 하나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코가 큰 그런 종족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해 수준이 높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8세기 이후에 들어가게 되면 연행사들이 이제 그 접촉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급격히 가까워집니다. 그 계기는 러시아가 이른바 동진을 하게 됩니다. 동쪽으로 이제 점점 국경을 옮겨오면서 아무르강, 그 다음 연해주 일대까지 러시아의 영토로 합병이 됩니다. 즉, 청나라하고 바로 그 국경을 맞대으면서 동쪽으로 오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조선 입장에서는 조선과도 국경을 맞대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됩니다. 1880년에 이르게 되면은 이른바 조선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졌던 책,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간영이 되는데 그 중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러시아는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하 정책을 펴는 러시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흐름, 생각을 이제 유포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요 무렵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존재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통상조약을 맺고 이후에 1896년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런 마관파천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의 옛날 모습인데요. 덕수궁 쪽에서 쭉 따라 올라가면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덕수궁과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인데요.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죠. 조선의 왕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 바로 한 해 앞에 있었던 일이 이른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이 있었고, 그 이후에 급격하게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도움 내지는 보호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적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1896년 아관파천으로 조선의 왕이 러시아 공사관이 가 있는 상태에서 이 오늘 말씀드릴 세계 일주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1896년에 아까 대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월달에 대관식을 치르게 되면서 그 대관식을 위해서 각국의 사절들이 이제 파견이 됩니다. 조선 그리고 일본, 청 모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거물급 내지는 국왕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사절로 파견이 됩니다. 조선에서 사절로 파견하는 인물은 민영환입니다. 충정공으로 알려져 있고, 물론 이후에 그 자결한 일로 해서 특히 뭐 충신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은, 그 이전에는 국왕이 믿을 수 있었던, 고종이 믿을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세력이 커질까봐 국왕이 견제해야 됐던 그런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민씨들에 대해서 고종이 가지고 있던 양가적인 어떤 생각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하나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어쨌든 1896년에 이르게 되면은 특명정권공사, 그러니까 사신들 가운데서 우두머리로 임명을 해서 보내게 되는데,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축하사절이지만은 실제로는 러시아와의 밀약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임무를 동시에 가지고 갑니다. 일본의 압박,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세력을 가지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왕비가 살해되는 일까지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 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협력, 특히나 군사적인 부분에서 협력을 얻고자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국한 이후에 독립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몇 가지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조선이 러시아 역시 사실을 보냈으니까 양국 교제에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 그 다음에 자주 독립한 나라라는 점을 세계 각국에 알렸다. 여러 나라, 수많은 나라들이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을 축하하러 갔고,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로 이제 등장한 외교 무대에 등장한 것이죠. 그런 점을 얘기했고,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육군 교사를 얻어온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군사 교육을 위한 어떤 도움, 이것이 러시아 쪽에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이었고, 부분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얻어가지고 온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 민영환은 이제 또 영국까지 다시 이제 가게 되니까, 민영환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여행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절로 가게 된 인물은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일본에서 이른바 조슈 범벌, 장주라고 하는 조슈 범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특히나 육군, 일본 육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총리 대신을 지냈고 청일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때 사정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오스 사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연이 있었던 인물이 최대 경쟁국이었던 러시아의 그 황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한편으로는 청일전쟁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청일전쟁 이후에 그 벌어졌던 어떤 각국과의 경쟁을 통해서 이른바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할양받거나 얻고자 했던 권리들을 상당 부분 다시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그 삼국 간섭의 그 한 축이었던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조금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각오를 다지면서 내가 가서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각오를 다지면서 떠나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맞서서 러시아 군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러일 전쟁, 약 10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감정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오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1891년 5월에 순사, 즉 경찰이죠. 스다 산조라고 하는 경찰이 당시에 일본을 방문하고 있었던 러시아 황태자, 오늘 말씀드릴 대관식을 올릴 그 인물을 일본도로 공격해서 상처를 입힌 그런 사건입니다.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이유인데, 천황을 예방하지도 않고 일본을 유람했다. 당시에 일본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놓고 있는, 건설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 마지막 종착점을 보기 위해서 황태자가 이제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도와주는, 그러면서도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 인물입니다. 이 스다 산조라고 하는 인물이 상당히 고지식하게 덤벼듭니다. 이 예를 모르고 천황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격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경비를 강화하고 때로는 부분적으로는 계엄령을 내리는 것이 어떤가, 뭐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수많은 위문 정보를 보냅니다. 이 황태자 쪽에도 그렇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잘못을 사과하는 그런 위문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이런 건데요. 쓰다라는 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름을 바꿉니다. 성을 바꿔버리고 산조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마을에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쓰다 산조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는 굉장히 애국심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거기서는 완전히 아주 몹쓸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어떻게 된 것인지 옥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자연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일본에서는 행정부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법부는 법률 조문이 없다. 외국의 황태자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문이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행정부에서는 무슨 얘기냐, 반역죄로 사형을 쳐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의 부딪히는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 얼마 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도 불편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의 사절 리웅장입니다. 청나라 말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직내총독, 그 다음에 북양 대신을 거쳤던 인물이고, 청일전쟁 이후에 이른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을 때 청나라 측의 협상 대표로 참관합니다. 뭐 황제가 있긴 했지만은 이 당시에 청나라 정계의 어쨌든 최고 실력자였고, 또한 청나라에 와 있던 유럽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노회한 외교관으로 이제 그 명성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러시아에서는 리용장의 여정을 바꿉니다. 원래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두면은 이 용장이 러시아로 가기 위해서 쭉 유럽 전체를 돌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유럽 여러 나라들과 협력을 맺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에즈나에서 러시아 배를 태우고 바로 러시아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버립니다. 딴 데 들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오히려 또 견제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러시아 쪽 관리들이 했던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결성된 조선의 러시아 사절단입니다. 이 사진은 5월 25일,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대관식을 이제 거행하러 이제 모스크바에 왔을 때, 그때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절단의 모습이 그대로 사진이 남아 있는데요. 뒷줄부터 보면은 이 사람은 김도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등 참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러시아 통역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근데 러시아를 아주 고급 러시아어를 구사하지는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경도 쪽 사람들이 사실은 월경, 즉 그 국경을 건너서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간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식 복장을 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조선 사절단을 이제 일종의 안내역으로 보낸 인물이 이 스테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손희영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가운데 있는 정사, 즉 민영환의 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영환이 데리고 간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어떻게 보면 좀 사이좋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김등령과 윤치호입니다. 사실은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이가 좋고 또 윤치호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얕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윤치호는 이 당시에 사실 미국 유학까지 마친 인물이었고 신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밝았기 때문에 이 그 과거에 해당되는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약 7개월 정도 사실은 같이 여행을 하고 나면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원수가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친해지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그 감정이 굉장히 복합적일 거예요. 이 두 사람도 나중에 되면은 윤치호 같은 경우 처음에 무시하다가 나중엔 인정을 해줍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사실은 기록을 남기는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그 기록들을 남기는 인물이 됩니다. 나머지 두 사람, 여기 끝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은 러시아에서 파견한 관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대관식 동안 그리고 대관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 러시아의 원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서 이제 어떤 그때는 협상이죠. 외교 활동을 하는 동안에 러시아의 어떤 그 안내 내지는 조선과의 협약의 파트너 역할을 해줬던 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무관, 즉 군인이고 한 사람은 외부, 즉 외무성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이긴 하는데요. 이 사절단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가끔씩 몇 가지 경우에는 날짜를 조금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스크바에 가서의 이야기고 그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말씀드릴 기록들 세 사람의 기록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특명정권공사 민영환, 아까 중간에 앉아 있었던 인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민영환입니다. 민영환의 기록은 민충정공 유고라고 하는 유고집의 형태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원래 아마도 어떤 필사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은 현재는 뭐 그것은 잘 언급이 되지 않고요. 지금 이것은 활자화 시켜가지고 현재 볼 수 있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충전공 유고 중에서 해천추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아마도 이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민용환의 남긴 러시아 사행록으로 알려져 있는 이 해천추범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해천추범은 글자가 들어가면은 해천이라는 건 결국 바다를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추범, 가을에 배를 타고, 근데 사실은 가을에 돌아오죠. 봄에 가서 가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해천추범이라고 하는 이 사행록이 있고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요 안에 보면은 해천춘범 소집이라고 해가지고 사행시가 있습니다. 11개의 11편, 그리고 그 중에 두 수 이상씩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시의 몇 수라고 할 땐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11편의 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시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김등년, 나중에 얘기할 김등년과 수창한 주고받은 시들입니다. 민충전공 유보에 실려 있는 해천춘범 소집은 사실은 오자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그 김등년의 시와 서로 대비를 해보면은 오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나중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영환의 시 같은 경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에 사람들이 오역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원문을 보면 아마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윤치호 젊을 때의 모습이고요. 수원으로 따라간 윤치호는 사실은 영어 통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윤치호가 남긴 기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윤치호의 일기입니다. 초기에는 한문으로 일기를 쓰다가 특이하게 영어로 일기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일기를 영어로 쓴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보면은 43년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바로 영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꽤 길게 영문 일기를 씁니다. 96년 러시아 사행 당시의 일기도 당연히 남아있고 그 중에 러시아에 대한 인상, 그 다음에 지나간 여러 나라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윤치호의 일기는 굉장히 솔직하게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미있습니다. 몇 부분은 나중에 같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날마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묶어서 특히나 여행 같은 것 갔을 때는 한꺼번에 며칠 동안의 어떤 감상, 내용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경우가 됩니다. 영어로 쓴 일기이고요. 일기를 저는 사실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영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일반적인 영어 문법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윤치호의 영문 일기. 또 하나는 윤치호의 글 가운데 더 코리안 어브로드,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어느 한국인의 해외여행, 해외로 간 한국인 뭐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간행했던 영문 잡지, 한국의 영어 잡지 가운데서 제일 앞선 시기의 잡지라고 할 수 있는 The Korean Repository라고 하는 잡지에 잡지 표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THY라고 된 윤치호죠. 윤치호고 이 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미스터 김이라고 하는 사람의 편지를 내가 번역한 거다. 이 사람이 자기 조카한테, 사촌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너무 재미있어서 내가 번역해서 소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이라고 하는 사람, 미스터 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해 보면은 저 일행들 가운데서 김등년 아니면 김도일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를 맞춰보면 김등년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겟이 되는 사람은. 근데 실제로는 김등년의 어떤 여정과 맞지가 않습니다. 윤치호는 러시아에서 일이 끝난 다음에 같이 움직이지 않고 프랑스로 가서 옮겨가서 불어를 배우거든요. 프랑스어를 내가 꼭 배워야 내가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이 조선에 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논리로 나라의 돈으로 프랑스어를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그 여정이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여정, 편지에 나오는 여정은 그 김등년이나 김도일의 여정이 아니고 윤치호 자신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저 글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글이긴 한데 사실은 윤치호의 경험에다가 상상을 더 보탠 것이다. 이거는 2020년에 박사학위 논문이 하나 나온 적이 있는데 박주영 선생의 박사 논문에서 요 내용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신문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이 글을 거론하면서 김등년이 쓴 글이다, 뭐 회고록이다, 심지어는 인터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윤치호가 만든 가상의 편지입니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초기에 서울을 떠난 이래 이런 시련을 겪었다. 외국 식탁의 요리나 예절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보면은 이건 뭐 나이프와 포크를 다루는 게 너무 힘들어서 먹을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것은 윤치호 자신의 처음 경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 러시아 배를 군함을 타고 양식을 처음 먹게 되는데 김등년의 기록 일기와 그다음에 사행시의 기록에 보면은 재미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못 먹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먹는 것은 정말 맛있다. 그 얘기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은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130년 전의 사람들, 아까 갓 쓰고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포크 나이프를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절단 입장에서는 사실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윤치호는 사절단 가운데 윤치호가 이미 충분히 익숙한 일본을 거쳐서 중국에서 공부하고 다시 미국에서 유학한 윤치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절단의 입장이면 어떻게 할까요? 익숙한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있겠죠. 따라하면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재미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재미를 가지고 시를 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김등년의 어떤 경험과는 많지가 않습니다. 윤치호는 아마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자기 경험이거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여기다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사실 이 글을 읽어보면은 윤치호가 자기 경험 내지는 어떤 상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펼쳐나갔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게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치호는 27년, 그러니까 약 30년이 지난 다음에 별공곤이라고 하는 잡지에 회고담을 씁니다. 뭐 제법 길게 이렇게 회고담을 쓰게 되는데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노사, 러시아죠. 러시아의 대사가 했던 이야기. 솔깃상투에 갓쓴 대사 일행. 그러나 국빈의 대우는 아주 융성했다. 국빈으로 대우를 받았고 융성했는데 자기들의 모습을 얘기하면 솔깃상투라고 얘기를 하면 솔깃상투는 사실은 윤치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학까지 했기 때문에 머리를 단발을 했죠. 그래서 머리털이 짧은데 상투를 틀려고 하니까 이 짧은 머리털을 끌어올려서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엉터리 상투를 솔잎상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단발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사람들이 가서 아주 융성하게 대우를 받았다. 러시아가 했던 대우들 내지는 이 그 사절단이 지나가면서 묵었던 여정에 묵었던 호텔들을 나중에 보면 굉장히 고급 호텔들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어떻게 보면 최신 시설이 들어가 있는 호텔들 내지는 러시아에서도 조선사절에 특별히 우대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대가를 치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꽤 많은 경비를 가지고 떠났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이제 한 30년 지나서 윤치호가 이야기를 합니다. 1927년이니까 사실은 국권을 상실한 시기이고 약간은 회고담이긴 한데 좀 씁쓸한 부분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자, 2등 참석관인 김등년이라고 하는 이 인물. 현재 규장각 한국연구원에 필사본으로 남아있는 환구일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사행록, 그러니까 출발 단계, 누구누구가
어떻게 사절단이 뽑혔다는 것부터 해서 처음 며칠 날 얼마를 가고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쓴 사행록이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김등년 같은 경우에는 시를 써서 시집을 발행을 합니다. 간행을 하죠. 김등년은 원래 중국의 역관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전 연행사들 같은 경우에 중국의 역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말을 통역을 해야 될 그 필요가 있을 때 항상 통역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로 사절을 가는 경우에 중국의 역관은 어떻게 보면은 별로 할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일 없이 갔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통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적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록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시를 써서 남기게 됩니다. 일본 교토에서 다음에 바로 신시괄자로 간행한 시집이 나오고요. 현재 규장각에 있는 상당히 장정이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이 시집 같은 경우는 요때가 아니고 1900년 이후, 그러니까 조금 더 뒤에 필사에서 남긴 시집이 있습니다. 그거는 요 교토에서 일본에서 간행한 신시괄자본을 쓸 때보다 여기 보면 서발문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더 보여주고 글을 받은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조금 어떻게 보면 갸웃갸웃하게 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해천추범, 황구일록 이 두 가지,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해천추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로 치면 정사에 해당되는 민영환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황구일록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역관이었던 참서관 김등년의 기록입니다. 이 둘은 사실은 서로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내용들이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의 같은 내용이라면은 그건 도대체 누구의 글인가? 요즘 같으면은 저자가 누군지,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실무 관료라고 할 수 있는 김등년이 먼저 황구일록을 씁니다. 그 다음에 그 황구일록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고쳐서 민영환이 조금 정리한 것이 해천추범입니다. 그러니까 초벌에 해당되는 초고에 해당되는 것이 황구일록이고 그다음 그걸 정리한 공식적으로 내는 보고서에 해당되는 것이 해천추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글을 쓴 사람이 저자인지 아니면 사실은 그 사절단의 우두머리가 저자인지 조금 애매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근데 우리는 특히나 민영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워낙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문학사에서는 김등년이라고 하는 인물이 꽤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몫을 갈라내고 싶습니다. 이게 누구의 생각인가? 기본적으로는 그 기록에 남은 생각은 사절단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같이 7개월 정도를 계속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은 이게 원래 누구 생각이었는지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뭐 사실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 그것이 누구 것인가를 조금 갈라낼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은 민영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입니다. 해천추범에서 아까 황구일록을 바탕으로 해천추범을 썼다고 했어요. 근데 해천추범은 황구일록에서 더 보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추가해서 쓴 것이 별로 없어요. 황구일록의 내용과 해천추범이 이제 달라진 것 가운데서 민영환이 물론 더 집어넣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부분들, 자기 가족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고 견문에 관해서는 거의
추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부분적으로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삭제한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지는 공식적인 기록에 남기면 좀 곤란하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차이 가운데서 회전추범에서 이제 선택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 김등년의 경우에는 완벽한 김등년의 몫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시집입니다. 황곰처라고 하는 시는 시집 자체는 뭐 민영환이 관여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김등년의 생각을 조금 찾아낼 수 있다. 분리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황구일록에 보면은 이 부분 있는데 요거를 민영환은 뺍니다. 삭제를 합니다.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죠.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서양 풍속 이야기인데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남자를 천하게 여긴다. 충격을 좀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등년은. 근데 그 내용이 정말 그랬는지 하는 것은 뒤에 들고 있는 내용들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뭐 여자가 먼저 가도록 양보한다거나 뭐 레이디 퍼스트를 한다든가 이거는 뭐 말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결혼해서 어떤 자유권을 갖게 된다 라든지 그 다음에 부모를 조금 사랑하면은 그래도 가끔씩은 시부모를 찾아오긴 하지만은 식사 한 끼 하고는 그냥 가버린다. 이게 보통의 러시아 사람들이다.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 여러 나라의 모든 정교, 정치라든가 풍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볼만하다. 대단한 게 많은데 이런 풍속, 즉 남녀 관계에 대한 풍속에서는 참 말할 만한 게 못 된다. 비난하고 있죠. 이거는 김등년의 시각에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양 사람 가운데서도 뭐 가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걸 깨닫긴 하지만은 급속하게 고치진 못한다. 참 한탄스럽다. 뭐 뒤에 보면은 와서 이 서양에서 오히려 이런 어떤 조선의 풍속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포함이 되거든요. 현재 상황은 러시아의 협조를 구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영환이 동의할 수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서 좀 넣는 것 자체가 좀 불편했을 것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무렵 8월 달에 이르게 되면은 일종의 종합을 하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러시아에 가보니까 이런 점은 어떠하더라. 중에 어떤 비평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시아가 어떤가 하니까 여러 나라와 비교를 합니다. 이런 것은 영국만 못하고 이런 것은 프랑스만 못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독일만 못하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별게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주 동양적인 사고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리를 얻고 있고 천시를 얻고 있고 또 인화를 얻고 있다. 나라가 강하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 부분을 러시아는 다 갖추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나라다. 그 뒤에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러시아의 야욕, 러시아가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협력을 구해야 되는데 러시아에 대해서 강하다 약하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고위 관료가.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은 삭제가 됩니다. 민영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또 몇 가지 것들이 삭제가 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그 동양 고전, 아주 옛날 고전에 나오는 저 북쪽 끝에 가면 이런 동물들이 있더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 근데 러시아면 북쪽 끝이죠. 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갔는데 없더라. 왜 그럴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
들인데 그거는 민영화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채용을 하기도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삭제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영환과 이 김덕연 사이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여행 그리고 이 여행 중에 그 읊었던 시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출발하는 당일날 뭐 여러 가지 잔치를 하고 뭐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인천을 거쳐서 상하이로 건너갑니다.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은 상하이로 가서 상하이에서 프랑스 배를 타고 상하이는 그 당시 국제항구였기 때문에 프랑스 배를 타고 요 남쪽 항로로 지금도 다니는 항로죠. 쭉 가게 되면은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즉 서쪽으로 도는 항로를 원래 그 취하려고 했어요. 그게 빨리 가는 아마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불운인지 아니면 약간 의도적인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상하이에서 프랑스 배를 놓칩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급하게 수소문에서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구하게 됩니다. 영국 배를 황후라고 하는 배를 구하게 되는데 그 배편을 이제 가기 위해서는 상하이에서 바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거칩니다. 나가사키를 거쳐서 네헤라고 하는 세토나이카이 쪽을 지나서 요코하마로에서 도쿄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요코하마에서 태평양을 건너게 됩니다. 배의 성능이 상당히 좋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태평양을 빠른 시간에 건너게 됩니다. 그 얼마 전의 어떤 기록들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빠른 시간에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밴쿠버입니다. 그리고 밴쿠버에서부터는 기차를 타고 이 미주 대륙을 건너게 됩니다. 주로 캐나다 쪽, 오늘날 캐나다 쪽을 쭉 건너서 뉴욕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을 한번 건너고 대서양을 또 건너고 같은 배는 일 수는 없겠죠. 또 다른 배를 섭외해서 건너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바로 런던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일랜드에 잠깐 들렸다가 리버풀로 갔다가 리버풀에서 런던을 거쳐서 이 베를린이 아니고요. 여기서 네덜란드 쪽으로 해서 독일, 그 다음에 폴란드, 그 다음에 러시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폴란드는 그 당시에 러시아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나라 숫자를 이야기할 때는 제외가 됩니다. 사실은 이 캐나다도 그렇고 아일랜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폴란드도 그렇고 당시에 독립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엄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 지도에서는 조금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요 안에서도 조금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지도는 바르샤바에서 바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모스크바로 들어갑니다. 모스크바는 옛날 러시아의 수도였고 요 당시에는 러시아가 힘이 강성해지고 나서는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깁니다. 그래서 옛날 수도, 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도 옛날 수도에서 대관식을 합니다. 전통이 있는 옛날 수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대관식을 하고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올라가서 거기서 꽤 오랫동안 여러 가지 외교적인 담판을 하고 다시 이제 갑니다. 모스크바에 들리진 않고 쭉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베리아를 거쳐가게 되는데 이 과정도 직선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조금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만 가려고 하지는 않는 그런 경로를 취하게 됩니다. 이 경로 전체는 사실 일기 그리고 그 시집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뭐 약간씩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시집에는 제목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출판하면서 저는 원래 제목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분야를 나누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시 제목만 쭉 쓰는 방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우리 그 대우 쪽 편집 맡으신 선생님들이 제목을 붙이는 게 좋겠다 나눠서. 근데 붙여놓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8개 정도의 제목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는 책에서 편집을 했고 아마 그 내용에 따라서 대체로 여정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조선을 떠나는 과정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거는 제목이 상당히 긴데 이 긴 제목이 거의 사실은 한국일록에 거의 나옵니다. 일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물론 시는 거기서 없지만요. 4월 1일에 이제 떠나면서 부모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소자는 지금 멀리 떠납니다. 소자 금원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직 인사를 올리지 못하는데 그거는 위로할 마을이 찾지 못해서 그렇다고는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만나 뵙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왕의 접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패라고 하는 것이 국왕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사신 떠나면서 올리는 그런 하직 인사인데 사패를 하면서 왕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뒤에 보면은 시 제목인데요. 선거래 잘 다녀오라고 하는 이런 말 성류 임금의 말씀을 했다. 그래서 그 임금의 말씀을 시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실은 시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은전이라고 할 수 있고 왕을 만나서 왕이 직접 이야기를 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때 왕은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어요. 아관 파천 당시였기 때문에 뭐 민용환도 그렇고 김등년도 그렇고 덜을 내놓고 어디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윤치호는 재미있는 것이 일기에 그냥 공사관이라고 써요. 공사관에 갔다. 왕을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사실은 뭐 요즘 같은 그런 상황 같으면 살짝 피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법에 맞거나 흔히 쓰는 방법인데 윤치호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나라 상하이에 갔다가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는 그런 과정. 이게 두 번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하이는 그 당시에 국제도시로 굉장히 큰 도시 그리고 태평양을 비롯해서 각국의 물산과 인재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큰 도시인데 이 큰 도시의 특징을 사실은 김등년은 그냥 굉장히 쉽게 간파를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죠. 영강 일대 양조개 서양의 조개지다. 강을 쭉 따라가는 그 일대의 땅들이 다 서양의 조개지다. 그 조개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상하이가 굉장히 큰 국제도시인 것은 맞는데 도시가 커지거나 도시의 핵심이 되고 있었던 지역은 다 서양의 조개지, 특히 프랑스 조개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뭐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 일찍 들어가 있었던 그런 번화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 번호로 일본에 가서 봤을 때 얘기하는 것과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일본의 경우는 조개지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자기들의 힘, 재산, 부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상하이의 거대한 도시 그리고 그 도시 가운데서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와 함께 또 다른 시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상하이에 가보니까 계절이 우리하고 다른 것을 알겠더라. 뭐 서울 사람이고요. 김등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계속 나고 자라고 거기서 활동했던 인물이고 하기 때문에 강남에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중국 사신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사신은 그 당시에 영경으로
가는,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중국 남쪽으로 갈 일은 없어요. 근데 강남에 가보니까 이게 계절이 다르다. 4월인데 그 계절 꽃이 피고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감동을 하죠. 자기가 시에서 봤던, 책에서 봤던 강남의 날씨를 여기서 볼 수 있다. 일본 들어가는 과정인데, 도쿄 들어가는 과정에서 화륜선, 기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본이 요코하마에서 도쿄까지 그 기차를 부설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 당시에 굉장히 많은 교통의 어떤 그 흐름 같은 것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래서 기차가 그 어떻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 일본에 와서는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요코하마에서 기차를 타고 도쿄에 들어가서 도쿄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뭐 거기에 있었던 조선 관리들, 그다음에 러시아 쪽과 협의 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인데, 흥미로운 것은 제일 마지막 부분, 대단한 도쿄에서 절사 산음 도상행, 산음길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글자 그대로 풀이하고 나서 보면은 산음길 가는 게 무슨 얘기지? 이해하기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한시는 기본적으로 정고를 사용하죠. 그래서 아무리 기행시, 근대적인 것을 가지고 온 시라고 하더라도 역시 정고가 들어갑니다. 왕휘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왕희지 있죠. 글씨 잘 쓰는 아들들도 당연히 명필입니다. 명필인 왕휘지가 그 친구, 대규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가면서 그 가는 길이 산음의 길인데 그 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겨를이 없었다. 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치 왕휘지가 겪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정신없이 아름다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길을 내가 보았다. 요코하마에서 도쿄로 가는 길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이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896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꽤 오래 전에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경험을 떠오르면 1896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있었습니다만은 또한 중요한 일. 그게 연호가 아닌데도 연호처럼 알고 있는 게 있죠. 건양원년. 양력을 처음 사용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처음 양력을 사용하는데 그 양력 사용한 것을 사실은 개인적인 기록에서는 한 20세기 1920, 30년대까지 음력으로 사람들 다 쓰거든요. 근데 이때는 양력으로 써야 돼요. 근데 러시아는 양력도 음력도 아니고 러시아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것이 양력, 그다음에 음력, 러시아력 세 개를 다 씁니다. 세 개 다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그 헤아려가면서 계산을 하고 언제까지 오라고 그러면 이게 어느 쪽인지 또 하나 지리적인 어떤 변화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조선시대 조선 후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동쪽 제일 끝에 뭐가 있습니까? 예, 부상. 해가 떠오르는 부상이 있고 그 부상은 뭐하고 동격입니까? 일본이죠. 일본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근데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니까 일본 지났는데도 또 동쪽에서 해가 올라옵니다. 태평양은 뭐 지금 우리 당연히 알 수 있듯이 그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태평양을 가면서 이 태평양에서 일출을 보는 광경은 그런 혼란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올라오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해와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출의 해는 느낌이 다르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통 미국으로 혹은 태평양 어때 건너가더라도 보통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해를 볼 일이 잘 없는데 배에서 보는 해의 모습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일기에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이때는 지금 제가 그거는 뽑지를 못했는데 날짜가 바뀌죠. 그러니까 그
일자 변경선이 있기 때문에 하루가 더 나타납니다. 아까 그런 변화,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역법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밴쿠버에 이제 도착한 그런 과정인데 보면은 뭐 앞에 다른 뭐 성목이 어떻고 부상이 어떻고 하는 것은 다 아까 해가 뜨는 것 관련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잠깐 밴쿠버 앵구라고 하는 밴쿠버거든요. 밴쿠버 항구에 잠깐 올랐다가는 대서양 다시 대서양을 건너겠지. 태평양을 건너갔으면은 사실은 지금 비행기만 타도 바람 불면 힘들잖아요. 근데 배를 한 10여일 이상 타고 갔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기차 타고 가서 다시 대서양을 또 건너가야 됩니다. 선원들이 얘기하는데 태평양은 그래도 양반인데 대서양은 진짜 험하다더라. 겁을 잔뜩 먹습니다. 그런 감각 같은 것들이 사실은 마지막에 표현됩니다. 이거를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희망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약간의 공포 같은 느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 뉴욕입니다. 뉴욕은 부유하고 화려하고 뭐 그래서 부스를 기술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석에 보면 재밌는 게 지구에서 둘째 가는 항구다. 지금은 뉴욕이 잘은 모르겠지만 첫째 가는 항구일 것 같은데 둘째 가는 항구라고 되어 있어요. 1896년에 첫째 가는 항구가 어디였을까요? 리버풀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리버풀이 첫째 항구였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물동량이 리버풀을 거쳐서 갔던 나중에 운하가 들어가면서 영국 내에서 유럽에서 항구의 어떤 패턴이 바뀌는데 어쨌든 이 뉴욕에 가서 극찬을 하죠. 장춘원이라든가 불야성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돈을 흩뿌리는데 이 흙처럼 여토 흙처럼 흩뿌리고 그다음에 술은 샘처럼 솟아나고 김덕년은 술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윤치호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윤치호의 뉴욕에서의 기록은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 많이 알려진 기록이긴 한데요. 뉴욕에서는 웨이트들 말고는 일기에서 모든 것이 밥이 움직인다. 사람이 허기지게 되는 경우, 뉴욕에서 배고프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먹을 것이 없는 경우고 하나는 멋진 호텔에 머물게 되는 경우다. 안 갖다 준다는 거죠. 뭐 그게 인종차별일지 아니면은 어떤 그 관습일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보면은 또 이제 또 다른 측면들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에 관해서는 할 말이 꽤나 윤치호는 많았던 것 같아요. 불만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일록에 뉴욕이 기록되어 있는데 뉴욕은 대서양으로 건너가는 배를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며칠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배를 타고 짝짝 지나가는 것하고 며칠 있으면서 보는 거하고 보는 이 감각이나 간격이 다르죠. 한국일록에 기록된 뉴욕이 생각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도로가 아주 계획적으로 되어 있고 화려하고 뭐 불빛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주의해 보세요. 거리 위쪽에는 고가다리를 세우고 철도를 와서 기차를 통행하게 하는데 가는 곳마다 그러하다. 뉴욕과 그 다음 나오는 뉴욕을 건너가서 더 경험하게 된 런던은 기본적으로 도로를 까는 교통망을 설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런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보시면 뉴욕과 거의 비슷하지만 웅장하다고 해놓고 땅은 좁고 인구가 많다. 그래서 거리에는 땅을 파서 터널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뉴욕은 고가도로를 올리고 그래서 위로 올려서 철도근 뭐 자동차근 지나가게 하는 데 비해서 런던은 일찍부터 땅을 팝니다.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교통로 그게 뭐 나중에 전쟁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이 되기를 합니다만은 두 개의 교통로의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그냥 쭉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그냥 여기도 지났고 저기도 지났고 하지만은 사실은 보는 관점이 분명한데 저 관점은 어쩌면은
그 김덕년이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를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일종의 해설, 설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뭐 어쨌든 런던에서는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데 수정궁, 크리스탈 팰리스나 박물원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금방 가거든요. 반나절인가 있다가 식사하고 그 다음 식사하고 나서 바로 가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얼마 지나지 않고 그래서 제대로 못 봤다는 데에서 안타까워합니다. 윤치호는 특히나 더 안타까워하죠. 러시아로 들어가기 전에 가는 입구에 지나가는 곳이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여러 가지 감회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원래 굉장히 강대국이었고 그런데 이 무렵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은 일부성, 아는 러시아거든요. 아라사. 러시아의 한 성, 지방의 성이 되어버렸다. 옛날에는 명색이 떳떳한 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러시아의 한 지방이 됐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남깁니다. 뒤에 보면은 요거는 벼와 기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벼나 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라가 망했을 때 그 나라의 망한 나라를 안타까워하는 뭐 흔히 사용되던 그런 관용 구조. 그래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을 폴란드에서는 얻습니다. 아일랜드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리 봅니다. 자기들이 원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폴란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모스크바는 대관식이 열린 곳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모스크바 자체가 크렘린 성에 크렘린 궁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도착해서부터 이게 조선 사절단은 요 좀 뒤에 20일인가 20일 요 무렵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행사가 대관식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길게 이어집니다. 모스크바가 아닌 기본적으로 수도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이기 때문에 거기서 러시아 황제가 와야 돼요. 와서 머물다가 모스크바 성에 들어가서 각국의 대사, 공사 만나보고 연회를 베풀고 해서 마지막에 대관례를 이제 진행하고 끝나고 나서도 각종 접객, 무도회 계속 무도회를 합니다. 오늘은 어디 주최 무도회, 내일은 어디 주최 무도회, 뭐 이런 것들 뒤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그래서 6월 달에 마지막 관병식, 열병식이죠. 열병식을 마지막으로 러시아 황제가 모스크바를 떠나면서 그때까지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들이 쭉 연결이 됩니다.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 사진에서 제가 러시아 관리 두 사람 말씀을 드렸죠. 그 두 사람이 폴란드 지나서 러시아 본토로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안내를 계속 하게 됩니다. 대관식 날의 모습입니다. 예배당에서 올리는 그런 대관식, 특이한 모습이었겠죠. 예배당이라든가 지금 여기 보면은 교사라고 했는데 성경 교사, 먼저 교사를 뵙고 뭐 이렇게 교사라고 하는 것은 주교입니다. 조선에서 교사라고 하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선교사 이런 정도의 의미, 느낌이에요. 근데 뒤에 요게 첫 번째 수고, 두 번째 수에 보면은 술 마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높은 궁궐에 비단 자리를 펼치고 패백 음식들이 계속 나오더라. 끝없이 음식이 나와서 술이 취하니까 내가 복례산, 신선이 산다는 그런 복례산에 간 것 같더라. 얘기를 해요. 김덕년은 술을 좋아해서 그래서 윤치호가 비꼬는 의미로 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을 한정없이 물고기같이 물 마시듯이 마신다고 해서 계속 보면 더 피시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김덕년 얘기입니다. 근데 김덕년이 왜 술을 마실 수 있었을까? 잔치를 한 거죠. 근데 그 잔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배당에 조선 사절단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법에는 대관 예식은 예배당에서 하고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모자를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들어가는 것이 허가되지 않는다. 근데 조선, 청나라, 튀르키예,
페르시아 뭐 이런 사신들이 모두 못 들어갔다.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지켜봤다. 윤치호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런 예법을 지켜야 되는데 조선만 이렇게 안 지키려고 한다. 이게 틀림없이 술고래, 핏입니다. 김등년의 별명인 이 술고래의 조언으로 민용환이 그랬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민용환은 고집이 세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 민용환 특히나 조선 사절단 전체가 그렇겠지만은 약간은 국상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명성황후가 그 전해에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민용환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가 상중에 있다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도회 같은 데도 민용환은 잘 안 갑니다. 딴 사람만 이제 보내는 상황이고 그래서 모자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윤치호는 이 당시 이미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기독교 신자인 윤치호가 생각하는 것과는 그 무게가 분명히 달랐을 것이다.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고 아마 그 자체를 알기 때문에 밖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러시아는 마련합니다. 그게 안에 들어가서 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들이 뭔가 하는 것들은 또 따로 있었던 거죠. 잔치, 이 중요한 대관식이 끝나고 나서 모스크바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 가운데서 이 만민을 위한, 만백성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뭐 대단히 훌륭한 잔치를 했고 이게 옛날엔 말로만 들었는데 못 보던 것을 이 사람들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만민년은 사실은 사고가 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국일록에 있으니까 이미 김등년도 알아요. 얼마 뒤에 알게 되는데 재물을 나눠주는데 대관식하고 나서 막 먹을 것부터 해서 이제 금호하고 나눠주는데 밟고 몰려들어가지고 밟혀가지고 다친 사람이 1200명이었다. 근데 김등년이나 민영환이 보는 관점은 황제가 이를 듣고 나서 바로 그 내탕고에서 은을 내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눠주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윤치호는 해고담에서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받으려고 하다가 죽었다. 그런데도 잔치를 베풀고 있다. 상당히 좀 못마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조심스러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큰 사고가 난 거고 전 세계에서 사절들이 온 상태에서 러시아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었던 나라들은 그 얘기를 굳이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스크바에서 봤던 서양의 미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5수로 되어 있는 서양 미인 노래라는 시인데 김등년의 시 가운데서 굉장히 재미있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양의 미인에 대한 노래. 근데 이 미인행, 여인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보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두보시 가운데 대표작 가운데 하나죠. 여인행이라고 했지만은 아름다운 여자에 대한 노래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 자매들에 대한 어떤 비판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서국이란 말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 부정적일 수도 있다. 무조건 칭송한 것은 적어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춤추는 장면, 이런 장면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아까 잠깐 봤던 서양 풍속과 같은 이야기를 잠깐 떠올려 보면은 부정적으로 봤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파트로 묶은 것은 33수의 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물면서 쓴 똑같은 형식으로 쓴 시가 있습니다. 이건 문물을 주로 쓰는 시들을, 이런 시들을 죽지사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외국에서 하는 것을 이국죽지사, 외국죽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33편들은 사실은 러시아의 풍물을 그린 시들이죠. 예배당에 대한 이야기,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흥미로운 것은 요겁니다. 철로마차라고 하는 시가 그중에 10번째에 들어가 있는데 철로가 있고 그다음 마차가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의 황금음초 번역을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기차로 대체로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 기차인가 생각을 하고 시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기차면은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또 하나 기차를 숱하게 봤거든요. 이미 러시아에 왔을 때쯤이면. 김덕연에게 기차는 전혀 새로운 문물이 아닙니다. 이때쯤에. 왜 썼을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레 위에는 30명을 싣는다. 기차인데 굳이 30명,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화보들, 옛날 기록들을 찾다 보니까 1890년에 영국의 교통수단 사진 가운데 이런 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레일이 있습니다. 철도 레일이 있고 말이 요 버스같이 생긴 이놈을 몰고 갑니다. 이게 철로마차입니다. 아까 영국이 지하에 땅을 팠다 그랬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지하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심도 그렇고 기차가 다니면은 엄청난 공해가 나타나는 연기, 가스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특히 그 터널 속에 그런 기차가 다니는 지금의 어떤 기차에 뿜어내는 것하고는 완전히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찍부터 기차가 들어가면서 철로에 말이 모는 교통수단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수단이라고 하면은 이 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심에는 말이 모는 수레, 기차처럼 보이지만 기차가 아닌 것이죠. 뭐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일종의 죽지사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사실은 없었던 수단이죠. 조선에서도 당연히 그 단계는 건너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표토르 대제가 아주 검소했다 하는 이야기, 이런 부분은 민영환도 같이 시를 쓰게 됩니다. 같은 곳에 들르게 되니까요. 종이공장 이야기. 그 다음 아까 그거는 풍물, 문물을 기록한 것이라면은 이거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물면서 쓴 몇 개의 시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 단오날이라는 시는 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단오라고 하는 날짜, 아까 제가 세 개의 양력, 음력, 러시아력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 또 상해에 갔을 때 날씨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러시아에 좀 가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완전히 그런 다른 날씨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오 날씨인데 중양절 같다. 완전히 다른, 시기적으로 다른 그런 부분이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모스크바보다 더 북쪽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른바 백야 속에서 계속 지내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영환 시도 보면은 요 보면은 제가 표시를 놓은 황자,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벼장자 같죠? 운자가 같습니다. 운자가 같은 것은 같이 썼다는 겁니다. 차운에서 서로. 자, 이 운자로 한번 지어봅시다. 같이 지었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중양적 날씨인데 단오 같다. 이 사진, 개정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민영환입니다. 민영환 쓴 시인데 러시아 수도 사진국에서 사진 잘 찍는다고 해서 참석원 둘을 데려가 사진 찍고 그 뒤에 이제 장황했다, 장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사진 자체는 아주 고상하지만은 난 참 보잘것 없다. 그러고 나서 요 시를 옆에 보면 써놓았습니다. 근데 시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요 시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민영환 6호 집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요 사진 옆에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원래 것하고 거기 잘못 옮겨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옮기게 되면은 대체로 이런 내용입니다. 네 모습, 자기가 자기를 자조적으로 쓰는 것이 사실 저런 시에서는 많아요. 시골 농부에 지나치 않으니까 네가 어떻게 벼슬을 하거나 장수가 되거나, 민영환 무관의직을 가졌으니까 무슨 공 세울 수 있겠느냐.
잘못 이제 벼슬을 얻었으니까 이게 훌륭한 사람들 많은 조정에서 백공을 다스린다는 얘기거든요. 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굿을 손질하는 것, 옥을 손질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참 너 할 거 없을 거다. 자기를 자조하는 듯한 이야기인데 김덕년의 그 시집에 보면은 개정공사의 소상자찬의 상가답하다 하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요 운자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쓰는데 거기 보면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당신처럼 훌륭한 분이 어디 있느냐, 약간의 조금 아부성 내지는 좋은 말로 하면 위로 해당되는 시를 씁니다. 이 양력 7월 7일은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센스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양력 7월 7일이 되면 제일 힘든 사람들, 견우직녀, 반가우면서 또 지나면 또 1년 동안 못 만나니까. 근데 자기가 와서 보니까, 러시아에서 와서 보니까, 야, 견우직녀 좀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얘기를 하죠. 이게 각각 다르니까 1년에 3번 칠성날이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밤이 짧더라도 아직 2번이나 남았다. 기회가. 칠석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양력이 제일 빠르니까. 그 다음 뒤에 뭐 러시아력이 올 것이고 마지막 음력 7월 7일이 있고. 그래서 한 번 만난 줄 알았더니 당신들은 3번 만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떤 시상에서 이 부분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원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일 다 끝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니즈니 노보고르도라는 하신주, 새로 사실은 만든 도시란 얘기인데 거기에 거대한 박물원을 만들고 거기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러시아 관리의 요청에 따라서 여기 방문해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구경하는데 거리가 모스크바에서 꽤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하는 그런 길인데 그래서 며칠간 머물게 됩니다. 러시아의 요청이기 때문에 조선 사신, 뭐 일본 사신 다 저기에 머물러서 구경하고 갑니다. 열기구 타는 그런 광경. 당연히 하늘 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신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래의 어떤 정보와 그다음 새로운 경험이 서로 겹쳐지는 그런. 근데 시베리아 철도를 가지고 타고 쉽게 여행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1896년에는 시베리아 철도가 다 놓여져 있던 때가 아닙니다. 한참 공사를 하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게 끊겨서 마차를 타고 갑니다. 처음에 보면은 태평양 건널 때는 배 탈 때 정말 무서워하는데 여기에 비하면은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차는 너무 힘들다. 꼬불꼬불 길로 산길로 가서 뭐 소리 그다음에 뭐 어디 아프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요동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런 말은 아주 실감이 납니다. 늙은 나무는 나이를 모르겠고 들꽃은 이름도 알 수 없다. 길가에 막 이런 것이 피어 있는.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주 큰 마차는 아니거든요. 길이 마지막에 산길은 좁아지기 때문에 2사람씩 타게 되는데 2사람씩 타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풀 보이고 뭐 하는 그런 광경. 그 다음에 밤이 되면은 그나마 안 보이면 무섭죠. 그래서 소리만 들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청각이라든가 시각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칼로 건너는 장면에서는 아주 인상적인 대목. 신재 어촌 황엽도 몸이 단풍 물든 어촌 그림 속에 있다. 바이칼로는 굉장히 큰 호수죠. 바이칼로를 건너서 그동안은 배를 타겠죠. 배 타는 동안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뒤에 이제 다시 마차를 타는 그런 광경, 고생하러 들어가는 길인데 사실은 그때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비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뒤에 나중에 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합니다. 나중에 와서 돌려서 보여줬을 때. 하바롭스크에 와서 러시아의 그 연해주까지 들어온 그런 광경, 풍경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장면. 이거는 우리나라 유민들, 연해주 일대에 오게 되면 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사실 함경도 쪽에서 건너간 흉년을 견디지 못해서 건너간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그 호적을 그 사실은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언제 돌아올 생각이 있느냐? 돌아오고 싶으냐? 당연히 돌아가야죠. 그러면은 분명히 그 왕이
이때는 아직 대한제국대가 아닙니다. 96년 왕이 명령을 내릴 거니까 쇠한영에 돌려보내라는 그런 명령. 그때 꼭 돌아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국왕의 생일이라든가 이른바 국경에 해당되는 날에는 모여서 어떤 그 행사를 치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조선에 돌아오는 과정은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배를 타고 부산 그다음 인천 거쳐서 마지막에 들어오는데 끝에 제일 마지막 수입니다. 왕을 뵙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들어와서 집에 들어왔다는 말을 하니까 친척들이 다 와서 모이더라. 그래서 아주 기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식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이 좀 긴데 마지막 시 이렇게 그 종합하는 시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견문 도제 기행편. 보고 들은 것은 다 기행편에 있다. 물었겠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딘 어땠냐. 신기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지금도 세계 일주를 했으면 남다른 경험인데 그 당시에 뭐 태평양에서는 큰 고래가 뭐 배를 삼키고 뭐 이런 식의 상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시점인데, 그러니까 처음엔 대답을 해주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 시집을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시집을 그래서 빌려가는 그런 이야기. 기간이 전체적으로 보면 4월 1일 날 떠나서 10월 21일 날 귀국합니다. 여기 보면은 7달 동안 8나라라고 했는데 실제는 조금 차이가 있죠. 만으로 딱딱하게 끊어서 계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경유한 국가들, 요 독립국이 아니었던 나라들까지 포함하면은 조금 더 나타나게 됩니다. 뭐 사실은 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하거나 하기는 처음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8개로 나누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